32살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형수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53 나이에 21살 어린 남자와 재혼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죽은 남편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남자와요. 사람들은 제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젊은 남자한테 혹했다고, 재산 노린 젊은 놈한테 넘어갔다고, 쪽팔린 줄도 모르는 늙은 과부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왜 저한테 접근했는지, 제 죽은 남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날 밤 침대 위에서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요. 저는 이주하, 올해 53입니다. 29년을 한 남자와 살았고, 그 남자가 죽은 지 1년 반 만에 새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아니 천국인 줄 알았던 곳이 더 깊은 지옥이었다가 결국엔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모든 걸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남편 오세헌이 죽은 날이에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제가 발견했을 땐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29년을 함께 산 남편이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은 분당에 있는 큰 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남편이 중견건설회사 전무였기 때문에 조문객이 많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친인척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끝없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저는 기계처럼 인사를 하고 기계처럼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어요. 조문객이 뜸해진 시간, 새벽 1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지쳐서 빈소 옆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 그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힘드시겠다고 잠시 쉬시라고요. 그리고 자기 외투를 벗어 제 무릎 위에 덮어줬습니다.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어요. 고인의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이름은 강시율이라고요. 세헌 전무님께 많이 배웠다며 조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의 바른 젊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29년을 함께 살았던 집인데 남편이 없으니 완전히 다른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성이는 30살에 이미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딸 수아는 27에 작년에 결혼해서 나간 터였습니다.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헌 전무님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다가 유품이 나왔다며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회사로 갔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서류들과 수첩,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같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분당 정자동
어느 오피스텔 호수. 그리고 옆에는 미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 그게 누구죠? 저는 남편의 지인 중에 미라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과 어떤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호텔 로비에서, 바닷가에서. 둘이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여자는 40대 초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외모에 세련된 옷차림.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10년이요. 남편이 1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어요. 더 충격적인 건 봉투 맨 아래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주소의 오피스텔을 남편 명의로 구입한 계약서였습니다. 8년 전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월세 계약서가 있었는데 임차인 이름이 전미라였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집까지 사줬던 겁니다. 29년 결혼 생활 중 10년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에게 부동산까지 사줬다니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울다가 웃다가 다시 울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뭘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이 억울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기로요. 전미라. 내 남편을 10년 동안 빼앗아 간 여자. 직접 만나서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수첩에 적혀 있던 그 주소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 해당 호수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건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외투를 덮어줬던 그 남자. 강시울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 둘 다 얼어붙었습니다. 시울 씨가 왜 여기 있냐고 물었더니 그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 오셨냐고요. 어머님이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자기 어머니 집이라고, 전미라가 자기 어머니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남자가 남편 외도 상대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장례식장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시울 씨가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울 씨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기 어머니 전미라가 오세현과 만난 건 1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이혼하고 혼자 시우를 키우고 있었다고요. 세현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는 거부했지만 계속된 구애에 넘어갔다고요. 시울 씨는 그때 20살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유부남과 사귄다는 걸 알고 크게 싸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온 건 뭐냐고, 복수라도 하러 온 거냐고요. 시울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같은 거 아니라고,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요. 12년 동안 어머니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이는 건
슬퍼하는 부인뿐이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 집에 앉아서 그 여자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요. 시율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이라고요. 무슨 병이냐고 물었더니 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이 죽어가고 있다니요. 시율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뵙고 싶어 하신다고 사모님께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다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날 이유가 없다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다고 했어요. 시율 씨는 알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만나고 싶다는데 거절한 게 마음에 걸렸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율 씨가 알려준 병원 안병동 603호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고 말라빠진 중년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오셨군요. 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전미라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세연 씨가 계속 찾아오셔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나쁜 여자인 거 안다고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랑했냐고요. 전미라가 대답했습니다. 했다고, 미친 짓인 줄 알면서도 했다고요. 하지만 세연 씨는 절대 이혼 안 한다고 했다고요. 가정은 지키고 싶다고, 자기는 그냥 편한 쉼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가정이라는 이름의 의무. 전미라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시율이 좀 봐달라고요.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라고, 자기가 죽으면 혼자가 된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까지 제가 왜 챙겨야 합니까? 병원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율 씨와 마주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율 씨가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희 때문에 힘드시게 해서 죄송하다고요. 그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을 자기가 사과하는 눈빛. 원망하지 않는 눈빛.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전미라를 만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미워할 대상이 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쁜 놈이었고 그 여자도 잘못했지만 죽어가고 있고 저는 피해자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로부터 한 달 후 전미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율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마지막까지 저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율 씨가 혼자라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32살의 부모 둘 다 잃은 거잖아요.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암으로 떠나고 장례가 끝난 후 시율 씨에게 밥 한 끼 사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상하죠? 남편 외도 상대의 아들한테 밥을 사다니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분당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시율 씨는 많이 지쳐 보였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율 씨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 퇴사하고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요. 돈도 없고 이제 집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살던 오피스텔은 세헌 씨 명의였는데 세헌 씨가 죽으면서 상속 문제가 복잡해졌다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오피스텔 내 명의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 재산이니까 상속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사람 어머니가 10년을 산 집인데 내가 빼앗아도 되는 걸까? 결국 저는 오피스텔 문제를 포기했습니다. 상속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시율 씨가 계속 살 수 있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몰랐습니다. 2019년 5월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였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들 준성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얼굴 비추고 딸 수아는 임신해서 몸조리 중이라 자주 못 왔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위로의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잃은 슬픔보다 남편한테 배신당한 분노가 더 컸거든요.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죽은 남편 욕하는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한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시율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정리하다가 세헌 씨 물건이 나왔다며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굳이 안 가져와도 된다고 했더니 어머니 유품 정리하면서 나온 건데 혼자 처리하기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시율 씨가 집에 왔습니다. 상자 하나를 들고요. 안에는 남편의 넥타이 몇 개, 시계, 그리고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미라에게 쓴 편지들이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태웠습니다. 베란다에서 편지에 불을 붙이고 타는 걸 지켜봤어요. 시율 씨도 옆에 서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다 태우고 나서 시율 씨가 물었습니다. 시원하시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율 씨가 말했어요. 울고 싶으시면 우세요. 참으시면 더 힘드세요. 그 말에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29년을 속고 산 게 서러웠고, 혼자 남은 게 무서웠고, 앞으로가 막막했습니다. 시율 씨는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줬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 후로 시율 씨와 종종 만났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드라이브도 갔어요. 이상하죠? 남편 외도 상대 아들하고 밥을 먹다니요. 하지만 시율 씨는 어머니와 달랐습니다. 세상이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시율 씨가 물었습니다. 저 많이 힘드시죠? 라고요. 저는 좀 힘들다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율 씨가 말했어요. 그럼 같이 있어 드릴까요? 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옆에 있어 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불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시율 씨 생각이 났거든요. 21살 어린 남자. 내 아들보다 2살 많을 뿐인 남자. 그런데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저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6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 생각을 하다니요. 게다가 그 남자가 남편 외도 상대 아들이라니요.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율 씨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53세 이런 감정이 들 줄은 몰랐어요. 이미 모든 감정이 마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시율 씨와 저녁을 먹고 집 앞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우산이 하나밖에 없어서 같이 쓰고 걸었어요. 현관 앞에서 인사하려는데 시율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고백해도 될까요? 라고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고백이냐고 물었더니 시율 씨가 말했어요. 저 어머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죄책감이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21살 어린 남자가 저한테 좋아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시율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요. 시율 씨는 알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거절해서 속상했던 건지, 아니면 거절한 제 자신이 바보 같았던 건지. 며칠 동안 시율 씨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의 미소가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밥 먹었냐고 간단하게요.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율 씨 손을 잡았어요. 아무 말 없이요. 시율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자꾸 생각나. 이상하지? 라고요. 시율 씨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요. 물론 비밀 연애였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친구들에게도요. 세상이 어떻게 볼지 너무 뻔했거든요. 남편 죽자마자 젊은 남자한테 빠진 과부. 게다가 그 남자가 남편 외도 상대 아들이라니요. 욕먹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율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했어요. 남편과 29년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설렘, 두근거림, 살아있다는 느낌. 시율 씨는 제 말에 귀 기울였고, 제 감정에 공감했고, 제가 필요한 게 뭔지 알아챘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시율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숨어서 만날 건가요? 라고요.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떳떳하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이라고요? 저는 53이고 당신은 32인데요. 시율 씨가 말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요. 고민이 됐습니다. 결혼이라니요. 다시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21살 어린 남자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았던 지난 29년이 뭐였나고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친정 눈치, 이웃 눈치.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 좀 내 인생을 살면 안 되나요? 시울 씨에게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이들한테 먼저 말하기로요. 아들 준성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딸 수아는 출산 후라 몸조리 중이어서 나중에 따로 만나기로 했고요. 준성이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요. 준성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안다고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성이가 물었어요. 누군데요? 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강시울이라는 사람인데 32살이라고요. 준성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2이라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랑 사귀신다고요.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준성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신 나갔어요.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은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준성이에게 시울 씨가 누군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했던 여자의 아들이라고요. 준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가 외도요? 라고 되물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버지 외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아버지 죽은 후에 굳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10년간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 여자에게 집까지 사줬다는 것, 그 여자의 아들이 시울이라는 것, 장례식장에서 처음 만났다는 것. 준성이는 말없이 듣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헛웃음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아버지도 대단하고 엄마도 대단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성이가 말했어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 남자 수상해요. 라고요. 뭐가 수상하냐고 물었더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어머니 뺏긴 원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엄마한테 잘해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시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준성이는 듣지 않았어요. 절대 결혼 허락 못 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수아에게도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아 반응은 더 심했어요. 엄마 미쳤어. 그 나이에 32살이랑 결혼한다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남편 시댁에 뭐라고 하냐고.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요. 아이들 반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저는 흔들렸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건가? 아이들 말대로 시울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그날 밤 시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한다고, 결혼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시울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결정 따를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시울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진심이에요. 라고요. 그 고백에 저는 울었습니다. 복수심이 있었다고요? 그럼 처음 접근한 건 계획이었단 말인가요? 시울 씨가 급히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이제 어머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과거를 캐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2020년 2월 남편이 죽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성이가 집에 왔습니다. 수아와 함께요. 둘 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준성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는 강시율의 신용정보 보고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율 씨가 3억 원의 빚이 있다는 것.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시율 씨가 1년 전에 파산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기록이었어요. 세 번째는 시율 씨가 어떤 유흥업소 여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저와 만나기 시작한 후였어요. 저는 서류들을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시율 씨가 빚이 있다고요?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요? 준성이가 말했어요. 이래도 그 남자 믿으실 거예요. 엄마 재산 노린 거 뻔해요. 라고요. 수아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그 남자 사기꾼이야. 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설명하라고요. 시율 씨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율 씨가 집에 왔습니다. 준성이와 수아도 있었어요. 시율 씨가 들어오자마자 준성이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 엄마한테 접근한 이유가 돈 때문이었지. 라고요. 시율 씨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했지만 준성이는 듣지 않았어요. 빚이 3억인데 뭐가 오해야? 엄마 재산 노린 거잖아.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율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맞다고,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이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인데요? 라고 수아가 비꼬듯 물었어요. 시율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세연 씨가 우리 어머니 인생 망쳤잖아요. 그 원한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진심이에요. 라고요. 준성이가 비웃었습니다. 복수요. 그럼 지금도 복수 중인 거네요. 엄마 인생 망치는 게 복수 완성이겠네요. 라고요. 시율 씨가 아니라고, 정말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준성이는 나가라고, 다시는 얼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물었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고, 다른 여자 만났냐고요. 시율 씨가 대답했어요. 그건 오해예요. 친구 가게 오픈 행사에 갔던 건데 사진이 그렇게 찍힌 거예요.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에요. 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시율 씨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이들 말을 믿어야 할까요? 시율 씨 말을 믿어야 할까요? 빚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곧 저를 이용한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복수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복수 중인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율 씨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솔직하게 대답해 달라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냐고요. 시율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 빚 있는 거 사실이에요. 숨긴 거 죄송해요. 근데 그거랑 어머님 만나는 거랑은 별개예요. 저 진짜 어머님 좋아해요. 어머님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빚은 제가 갚을게요. 어머님 돈 한 푼도 안 쓸게요. 필요하면 각서도 쓸게요. 라고요. 저는 그 눈을 쳐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인지 진심인 눈인지 보려고요. 29년을 남편한테 속았던 저는 사람 눈 보는 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율 씨 눈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반대해도 세상이 욕해도 시율 씨와 결혼하기로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남 눈치 보며 살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둘이서만요. 아이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성이는 연락도 끊었고 수아는 엄마 아는 사람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친구들도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이 50 넘어서 32살 남자랑 결혼한다니까 다들 미쳤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시율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줬고,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이면 같이 산책을 갔습니다. 남편과 29년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시율 씨 빚 문제는 제가 해결해 줬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안 쓴다고 했지만, 남편이 여자한테 빼돌린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시율 씨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부부인데 당연한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시율 씨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6달이 지났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얘기할 게 있다고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아를 만났는데 수아가 대뜸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아버지 퇴직금이랑 보험금이 이상하대 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2억 원이었대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이상하게 되어 있었다고요.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강시율이래요. 라고요. 처음엔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시율 씨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 남편 보험금 수익자는 저였거든요. 결혼할 때 그렇게 해놨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뒤졌습니다. 보험 증권을 찾았어요. 그런데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아니라 강시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경일자는 남편이 죽기 3달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수익자를 바꾼 겁니다. 왜요? 남편이 왜 보험금 수익자를 시율 씨로 바꿨을까요? 시율 씨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보험 증권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왜 당신이 보험금 수익자로 되어 있냐고요. 시율 씨가 증권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른다고, 이건 처음 본다고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시율 씨가 진짜 모른다고, 왜 세헌 씨가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더니 말했어요. 잠깐, 혹시라고요. 혹시 뭐냐고 물었더니 시율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요. 세헌 씨가 미안하다고
너한테 해줄 게 있다고 했었다고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혹시 이거였나 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이 외도 상대 아들한테 보험금을 주려고 했다고요? 퇴직금 2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설마 시율 씨한테요. 시율 씨가 아니라고 돈 받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보험금도 받은 적 없다고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퇴직금 2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다고요. 그 돈은 남편 개인 계좌를 거쳐서 전미라 계좌로 이체되었고, 전미라가 죽기 전에 다시 다른 계좌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그 계좌 명의가 강시율이었어요. 시율 씨에게 물었습니다. 진짜 돈 받은 거 없냐고요. 시율 씨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계좌를 물려받긴 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었다고요. 혹시 어머니가 어디 쓰셨나 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사했습니다. 전미라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전미라가 죽기 직전에 2억 원을 어떤 사람한테 보냈다는 것을요. 그 사람 이름은 강진호, 시율 씨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시율 씨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긴 아버지요. 시율 씨가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그 인간이 돈을 가져갔다고요. 라고 말했어요. 강진호는 전미라가 암으로 죽어가는 걸 알고 접근해서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가야 할 돈을요. 결국 남편이 시율 씨한테 주려고 한 돈은 시율 씨 친아버지가 가로챈 거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상대의 아들한테 미안해서 아니면 죄책감에서 돈을 남기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은 엉뚱한 곳으로 갔고요.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놈이긴 한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던 건가. 하지만 그래도 용서가 안 됐어요. 저한테 해줄 돈을 왜 다른 데 쓰나요? 시율 씨는 며칠 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기가 받았어야 할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억울해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했습니다. 찾아야겠어요. 그 인간 찾아서 돈 돌려받아야겠어요. 라고요. 저는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런 사람한테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시율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율 씨는 친아버지 강진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확인 안 됐어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요. 나흘째 되던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이 폭행당해서 병원에 있다고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율 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갈비뼈가 2대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시율 씨가 힘겹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라고 아버지한테 돈 돌려달라고 했더니 사람들 시켜서 폐기했다고요. 2억 원이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다 썼다고 도박으로 날렸다고 했대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버지라고요? 자식한테 그런 짓을요? 시율 씨가 말했어요.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어머니 맞고 집 나간 거예요. 라고요. 시율 씨 어머니 전미라는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강진호는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시율 씨가 퇴원한 후 우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율 씨를 돌봤어요. 상처가 아무는 동안 밥 해주고 약 챙겨주고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시율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요. 뭐가 죄송하냐고 물었더니 시율 씨가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복수였다고, 오세헌의 가족을 망가뜨리고 싶었다고, 어머님한테 접근한 것도 그래서였다고요.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율 씨가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 만나면서 바뀌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 주시니까, 어머님도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복수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어요. 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처음 접근한 거 우연이 아니었어요. 라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시율 씨가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화장실 가시는 거 따라간 건 계획이었어요. 우연처럼 보이게 접근한 거예요. 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요? 시율 씨가 울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진심이에요. 어머님 사랑해요. 진짜예요. 라고요.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처음부터 속았던 건가요?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믿어도 되는 걸까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준성이었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온 겁니다. 준성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준성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 강시율, 그 사람 빚 갚으려고 엄마 재산 담보로 대출받은 거 알아요. 라고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준성이가 설명했어요. 제가 조사했어요. 엄마 몰래 집 담보 대출 받았더라고요. 3억이요. 라고요. 그 돈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빚 갚는 데 쓴 것 같다고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율 씨에게 물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 받은 거 있냐고요. 시율 씨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해요. 급해서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라고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진심이라더니 사랑한다더니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 아닌가요? 제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렸다면서요? 시율 씨가 설명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시율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들어주세요. 저 진짜 갚으려고 했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또 배신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도 그랬고, 이제 새 남편도요. 시율 씨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저는 매일 울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것도 서러웠고, 혼자 남은 것도 무서웠습니다. 아이들한테 연락했지만 준성이는 그것 봐라며 비웃었고 수아는 이혼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집 담보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었다고요. 3억 전부요. 뭔 소리냐고 물었더니 오늘 아침에 입금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갚은 거죠? 저는 시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출금 누가 갚은 거냐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갚았어요. 라고요. 어떻게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요? 시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계약됐어요. 근거요. 선금으로 받은 돈으로 갚았어요. 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만나도 될까요? 라고요.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할까요? 또 속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대출금을 갚았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시울 씨를 만났습니다. 시울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인테리어 계약서였습니다. 대기업 신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였어요. 계약금이 4억이었습니다. 시울 씨가 설명했어요. 이거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대출받은 것도 이 프로젝트 따려고 자금이 필요해서였어요.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해요. 근데 확정되기 전에 말하기 싫었어요. 라고요. 그리고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강진호가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였어요. 사기죄로 체포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전미라에게서 빼돌린 돈도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시율 씨가 말했어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요. 라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율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님, 저 다시 기회 주실 수 있어요. 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숨긴 것도 잘못이고 대출받은 것도 잘못이에요. 근데 어머님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접근한 게 복수였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복수인 거 아니에요. 라고요. 시율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라고요. 뭐가 끝났냐고 물었더니 시율 씨가 대답했습니다. 세현 씨 죽었잖아요. 그분 죽은 순간 복수할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을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요. 라고요.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시율 씨가 대답했어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요. 시율 씨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번에 또 속이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라고요. 시율 씨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요. 그 후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2년이에요. 시율 씨 사업은 번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율 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준성이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하지만 가끔 연락은 해요. 수아는 작년에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외손자 얼굴을 보여주려고요. 시율 씨가 외손자를 안아주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인연이에요. 남편의 외도 상대 아들이 내 새 남편이 되었고 그 남편이 내 외손자를 안아주고 있으니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강진호에게서 빼앗긴 돈은 일부만 돌려받았습니다. 5천만 원 정도요. 나머지는 이미 날린 후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따갑고 가끔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도 느껴요. 50 넘은 여자가 30 초반 남자랑 산다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남편이 죽고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인생은 짧고
후회하면서 살기엔 더 짧다는 거요. 남 눈치 보느라 내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이랑 사귄다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제가 겪은 일은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남편의 배신, 외도 상대와의 만남, 그 아들과의 사랑, 돈 문제, 가족 갈등.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서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율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다고요. 저도 같은 말을 해줬어요. 당신 만나서 나도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한 셈이에요. 이상하고 복잡하고 엉망진창인 방식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한창 물들 때쯤 저는 시율 씨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가보고 싶다고요. 시율 씨가 물었어요. 같이 가도 되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죠? 죽은 남편 무덤에 새 남편이랑 같이 가다니요.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상하고 복잡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잖아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원 묘지였어요. 차로 1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노란 은행나무, 빨간 단풍나무가 도로 양옆으로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시율 씨가 음악을 틀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였습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세연 씨 살아있을 때는 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지금은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묘지에 도착해서 산을 올랐습니다. 시율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오르막길이 가파르니까 조심하시라면서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남편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비석에 새겨진 이름. 오세헌. 1965년생. 2018년 몰.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율 씨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기다려줬어요. 제가 먼저 인사할 수 있게요. 저는 비석 앞에 쪼그려 앉아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당신이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9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죽고 나서 알게 된 진실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 그 여자에게 집을 사줬다는 것, 보험금 수익자를 바꿨다는 것.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이 죽고 나서야 다 드러났어요. 그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솔직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그렇게 속이고 살았냐고 따질 기회조차 안 줬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따져서 뭐 하겠어요.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짓 용서 안 해요. 근데 고마운 것도 있어요. 당신 덕분에 시우리를 만났으니까요. 라고요. 이상한 인연이죠. 당신이 바람 안 폈으면 전미라 씨를 몰랐을 거고, 전미라 씨를 몰랐으면 시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의 배신이 결국 저한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해준 셈이에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일어서서 시율 씨를 불렀어요. 시율 씨가 다가와서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비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잘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시율 씨도 웃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돌아가신 분 아들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남들 눈엔 말도 안 되는 관계지만 우리한텐 이게 현실이에요. 라고요. 무덤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화낼까요? 자기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황당해서 웃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요즘 제 일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울 씨가 먼저 일어나 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에 잠이 깨요. 시울 씨는 커피를 참 잘 내려요. 원두도 직접 고르고 물 온도도 맞추고 드립하는 시간도 재요. 처음엔 그게 신기했어요. 세헌 씨는 커피 마실 줄만 알았지 내릴 줄은 몰랐거든요. 인스턴트 커피도 제가 타줘야 마셨어요. 근데 시울 씨는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제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아침을 먹고 시울 씨는 회사로 가요. 인테리어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요즘 바빠요. 직원도 12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더 큰 데로 옮겼어요. 제가 도와준 거라곤 처음에 빚 갚아준 것뿐인데 시울 씨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대견해요. 저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이래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몰랐거든요. 시울 씨 보면서 배웠어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요. 시울 씨가 회사에 가면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요. 예전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세헌 씨 죽고 나서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 벽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요.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가끔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오후엔 종종 친구들을 만나요. 세헌 씨 죽고 나서 연락 끊겼던 친구들이 조금씩 다시 연락해 오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젊은 남자랑 재혼했다니까 다들 피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대놓고 말했어요.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다고요.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우리 나이 여자들한텐 그게 상식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50 넘어서 21살 어린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둘씩 연락이 와요. 호기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진짜 보고 싶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해요. 용기 있다고 부럽다고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용기가 아니라 미친 짓이었다고. 근데 미친 짓 한 번쯤 해볼 만하다고요. 그러면 다들 웃어요. 아이들 얘기도 해야겠죠. 준성이는 여전히 탐탁지 않아 해요. 시울 씨를 인정하지 않아요. 만나면 인사도 겨우 하고 대화도 거의 안 해요. 명절에 집에 와도 시울 씨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처음엔 제가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엄마가 행복하면 됐잖아요. 근데 준성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행복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요.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사람이라고, 아버지 외도 상대 아들이라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고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준성이 입장에선 그렇겠죠. 아버지가 죽고 1년도 안 돼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으니까요. 그것도 아버지 인생을 망친 여자의 아들이랑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준성이한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믿으면서요. 수아는 조금 나아요. 작년에 외손자 데리고 집에 왔잖아요. 처음엔 시울 씨 보고 인사만 하고 말았는데 저녁 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됐어요. 시울 씨가 외손자 태현이를 예뻐해 주거든요. 아이 다루는 것도 잘하고 놀아주는 것도 잘해요. 수아가 그걸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요. 지금은 수아가 가끔 연락해요. 태현이 사진 보내주고 안부도 물어보고요. 시율 씨한테 직접 연락하진 않지만 최소한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 주려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가면 되는 거예요. 시율 씨는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요. 명절에 오면 용돈도 주고 태연이 선물도 사고요. 준성이가 무시해도 웃으면서 참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괜찮다고 당연한 거라고 해요.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 안다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 마음이 고마워요. 자기 자존심 세울 수도 있는데 저를 위해 참아주니까요. 시율 씨랑 살면서 배운 게 많아요. 첫 번째로 배운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55이고 시율 씨는 34이에요. 21살 차이.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늙어가면 시율 씨는 어떻게 하겠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솔직히 저도 그게 걱정됐어요. 내가 60이 되면 시율 씨는 39이에요. 70이 되면 50. 그때도 시율 씨가 저를 사랑해 줄까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세헌 씨랑 동갑이었잖아요. 그래서 행복했나요? 아니었어요. 나이가 같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나이가 달라도 마음이 맞으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율 씨는 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웃게 해줘요. 그게 중요한 거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두 번째로 배운 건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시율 씨도 처음엔 복수심으로 접근했잖아요. 저를 속인 적도 있고 대출받은 것도 숨겼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상처 준 적도 있고 친구한테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시율 씨는 그걸 해줬어요. 저도 그걸 하려고 해요. 세 번째로 배운 건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세헌 씨를 용서 안 한다고 했지만 사실 조금은 용서한 것 같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용서 안 하면 제가 계속 과거에 갇혀 있게 되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괴로워하게 돼요. 그게 저한테 뭐가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해요. 완전히 잊진 못해도 더 이상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요. 요즘 저는 행복해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에요. 아들이 아직 시율 씨를 인정 안 하고 친구들 중엔 여전히 제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길 가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면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저렇게 나이 든 여자가 젊은 남자랑 손잡고 다니네 라고 생각하겠죠.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안 쓰이진 않아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남을 만큼 시율 씨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거,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다는 거, 힘들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행복인 거예요. 시율 씨가 가끔 물어요. 후회 안 하시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안 한다고요. 솔직히 처음엔 후회할 뻔했어요. 대출 문제 터졌을 때, 아이들한테 버림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었을 때, 왜 이런 선택을 했나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그 모든 걸 겪고도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시율 씨 옆에 있잖아요. 그럼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해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배신당해도 상처받아도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수없이 무너졌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했을 때, 아이들한테 외면당했을 때, 시율 씨한테 또 속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도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좋아하는 사람의 웃음, 가을 하늘의 파란 빛. 그런 사소한 것들이 행복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50년이 넘게 걸렸어요.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결혼 생활이 불행했거나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남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53세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21살 어린 남자와 결혼해서요. 미쳤다고요? 네, 미쳤어요. 근데 그 미친 짓이 저를 행복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미쳐보세요. 계산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물론 책임은 져야 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상처 준 거, 친구들 잃은 거, 그 책임지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오늘도 시율 씨와 저녁을 먹을 거예요. 시율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제가 처음 끓여줬을 때 시율 씨가 눈물 흘렸었어요. 왜냐고 물으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라고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된장찌개를 끓여요. 시율 씨가 좋아하니까요. 저녁 먹고 나서 산책할 거예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손 잡고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얘기해요. 시율 씨 회사 얘기, 제가 만난 친구 얘기, 뉴스에서 본 얘기. 별거 아닌 대화지만 그게 좋아요. 세헌 씨랑은 그런 거 한 적 없거든요. 밥 먹고 나면 각자 방에 있었어요. 대화가 없었어요. 근데 시율 씨랑은 달라요. 말이 많아요. 웃음도 많고요. 산책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 볼 거예요. 요즘 같이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막장 드라마예요. 불륜하고 복수하고 출생의 비밀 나오고 보면서 시율 씨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저것보다 더 막장이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시시하게 느껴진다고요. 우리 둘이 그 농담하면서 웃어요. 밤에는 같은 침대에서 잠들 거예요.
시율 씨가 제 손을 잡고 자거든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손잡고 자다니요. 근데 지금은 익숙해요. 그 손이 없으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 일상이에요. 특별한 거 없죠. 근데 저한텐 특별해요. 세헌 씨랑 29년 사는 동안 한 번도 경험 못한 것들이니까요. 손잡고 산책하는 거, 같이 드라마 보면서 웃는 거, 손잡고 잠드는 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한텐 새로운 세상이에요. 죽은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화낼까요? 자기 죽자마자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니까요. 억울해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공들여 숨긴 비밀이 다 드러났으니까요. 아니면 웃을까요? 자기 때문에 만난 두 사람이 결국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죽은 사람 생각은 죽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산 사람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헌 씨 생각 안 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제 감정을 쓰지 않아요. 제 감정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써야 하니까요. 시율 씨한테, 아이들한테, 외손자한테, 친구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요. 저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감정, 제 행복도 중요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분들,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분들,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 여러분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상처가 깊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원하면 가능해요. 저는 찾았어요. 제 행복을요. 53세 찾았어요.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찾은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찾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행복을요. 그게 어떤 형태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행복이든 혼자만의 평화로운 행복이든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밤도 시율 씨 손잡고 잠들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시율 씨가 내려준 커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거예요.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에요. 남편과 사별 후 젊은 남자와 재혼한 과부의 인생. 180도 달라진 제 인생.